부분이에요. 내공 1에 해당되는 부분. 고대 국가의 특징과 삼국의 발전이다라고 해서 고대 국가다라고 하는 고대 국가를 나타내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는 건 중앙 집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 집권입니다. 왜 중앙 집권이냐?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최초의 우리나라 국가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던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건 군장 국가의 개념이에요. 군장 국가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 각각의 이제 군장들이 그냥 있어요. 요런 개념입니다. 군장들이 좀 있다가 이 군장들끼리 연합하는 형태, 그죠? 연합해서 등장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연맹왕국의 형태다. 그죠? 그래서 중앙에 왕은 있지만 왕은 일정 부분 뭐 돌아가서 하거나 아니면 선출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족장 세력이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군장 세력들이죠. 바로 이 서로 간의 군장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 중에 어떤 왕을 선출하는 형태. 그죠? 그래서 그 왕이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연맹해서 이끌어가는 형태. 바로 이런 게 연맹왕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연맹왕국에서 조금 더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죠? 주변의 부족 간의 어떤 부족적 특성을 가지고 그 부족에 어떤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왕 밑에 기존의 관리들을 전부 기존의 족장 세력들을 전부 다 관리로 편입시켜서 왕 아래 신하로서 딱 서열화시켜 버리는 바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즉 왕에게 모든 권한이 모여 있다. 그죠? 왕은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 집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바로 고조선 때부터 연맹왕국 단계의 초기 철기시대 때 각국의 성장,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그 성장 단계를 거쳐서 고대 국가의 틀을 갖춘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가지의 국가의 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에 병합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다라고 하는 삼국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언제 고대 국가의 틀을 중앙집권화를 완성했느냐라는 거고요. 그럼 중앙집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왕에게 모든 권한이 쏠리기 위해서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혁들을 단행해 나가느냐. 그죠?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갔느냐. 그런 변화의 포인트들이 바로 시험 문제의 출제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일단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역을 굉장히 확대합니다. 그죠? 영역을 점차 확대해서 왕 밑에 기존의 군장 또는 족장 세력들을 점차 많이 신하로 편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돼야죠. 그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초창기에는 선생님이 만약에 왕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죽고 나서 선생님의 어린 자식이 왕을 했을 경우에 왕이 어리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왕권이 굉장히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주변에 다른 족장 세력들은 굉장히 장성했는데 어린 왕의 말을 잘 안 듣겠죠.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그죠? 그럼 왕이 세습권이 왕이 부자 상속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죽고 선생님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앙 집권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자 상속과 관련된 부분, 그죠? 초창기에 형제 상속을 하다가 부자 상속과 관련된 부분, 그죠? 또는 족장이 귀족으로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 족장 세력들이 귀족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맹왕국 단계에 어떻게 보면 족장 세력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부여의 사출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족장 세력들이 전부 다 왕 밑에 어떻게 보면 관리 세력으로 편입됐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그 부족적 개념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부족적 개념이 어떻게 행정적 개념으로 변화됐는가. 그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의 하나의 또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제 체제 정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왕 밑에 이제 신하들이 서열화됐다 보니까 계층화돼 있다 보니까 관리에 따라서 복색도 제정하고 그죠? 관등의 높낮이 이런 것도 다 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 율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율령 반포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의 틀과 제도적인 체제를 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게 율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별도로 여러분 불교 수용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왜 왕권 강화 관련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불교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요. 불교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동아시아 중국어 거쳐서 들어온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의미입니다. 큰 의미. 즉 내가 불교를 부처를 믿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국가와 중생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내가 현세에 와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는 미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륵을 자처하는 겁니다. 즉 왕즉불 사상입니다.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시하고 왕을 믿게 되겠죠. 즉 불교 수용으로 중심이 돼서 사상적인 개념에서 왕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 수용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어떻게 보면 좀 부처와 같이 좀 약간 신격화시켜버리는 그죠? 그러면서 불교 수용을 통해서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왕권 강화 체제를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대 국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잘 완성되어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중앙집권화가 단행된 시점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